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에 들어온 K리그 EPL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7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총 2회차 분의 1등 적중 금액이 2월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승무패 8회차에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 취합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풋볼살롱은 K리그와 프리미어리그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K리그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팀들이 어떤 선수를 영입을 하고 어떻게 전력을 강화를 했는지, 또 감독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한 변화된 사항에 중점을 둬서 이번 승무패 8회차 현미경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프로토 적중 내역들은 풋볼살롱이 설날 당일에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총 3장의 적중픽이 나온 가운데 4.0배, 2.8배, 3.0배라는 정배 주력 조합이 적중이 돼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구매픽을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배 주력 조합을 필두로 해서 고배당 로또픽까지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조합픽과 분석 코멘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하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최종픽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풋볼살롱의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까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의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구매픽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공유를 하신 픽들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멤버십 회원분들의 다양한 정보와 구매픽을 공유를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등급인 로열 등급을 기준으로 한 달에 4,990원, 하루로 치면은 200원이 채 안 되는 166원 정도의 멤버십을 가입을 하실 수 있고, 프로토와 승무패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이 된 킹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990원으로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최종픽뿐만 아니라 따로 패턴 징크스 분석 자료나 이 독식픽, 이변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독식 적중을 노리는 서브픽까지 공유를 드리는 등급이기 때문에 이 승무패에서 다양한 조합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8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대구와 서울의 매치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승무패로 지우고 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구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에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습니다. FA컵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지만 그래도 주축자원들을 대거 지켜내면서 이 취약 포지션이었던 골키퍼 포지션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의 오승훈 골키퍼를 데려오면서 영입을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왼쪽 풀백 홍철 선수를 울산에서 데려왔고, 이 풀백 이태희 선수를 오른쪽 풀백에 배치를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더 스즈키 케이타 선수가 일본 선수인데 이 몬테네그로 1부 리그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 파이터 유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비수 홍정훈 선수를 재계약을 하면서 지켜냈고 이 주축 수비수인 정태욱과 김진혁 선수 모두 지켜냈기 때문에 대구가 자랑하는 3백 수비가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간판 스타였던 정승원 선수가 수원 삼성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중원과 오른쪽 이 측면 수비의 공백이 조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민과 쯔바사 역시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 대구 FC가 이 떠난 선수들이 몇몇이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근 감독이 빠지고 브라질 출신의 가마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가마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공수 전환을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근 감독 시절처럼 대구가 자랑하는 이 3백 수비에서의 이 효율적인 역습 축구가 이 비슷하게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전히 세징야, 에드가 두 외국인 공격 조합이 건재하기 때문에 이 대구가 서울을 상대로도 이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난 시즌에 FC 서울이 안익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상승세를 탔는데 이 안익수 감독의 서울과 맞대결을 펼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에 대구의 에이스였던 세징야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 세징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다는 것은 이번 경기에서 세징야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면 대구가 충분히 홈에서 서울을 상대로 승점 1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성적 7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안익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상당히 팀 색깔이 달라졌는데 왕성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주도권을 쥐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 자원인 벤 할로란 선수를 호주에서 데리고 왔고 중앙 수비수 이상민 선수를 이랜드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또한 중앙 수비수 히카르도 실바 선수를 브라질 1부 리그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이 취약 포지션이었던 중앙 수비 쪽에서 나름대로 알토란 같은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울산으로 떠났고 미드필더 여름 선수가 인천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체프만 같은 용병 자원들은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 새로운 용병 자원들이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이번 시즌 서울의 농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성용, 팔로세비치, 고여한 같은 베테랑 중원 라인이 건재하고 이 공격 쪽에는 국가대표 공격 듀오인 이 나상우와 조영욱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이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왕성한 압박과 역동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이 강점이 뚜렷한 이 축구이지만 이 마찬가지로 약점 역시 뚜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당히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을 하기 때문에 대구처럼 빠른 공수 전환과 역습 한 방이 날카로운 팀을 상대로는 수비 뒷공간이 털리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FC 서울과 대구의 경기는 기본적으로 상성적으로 봤을 때 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맞대결을 펼쳤을 때 무승부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무턱대고 승패 투폴로 갈랐다가 무승부가 뜨면서 허무하게 1번부터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폴만 찍으실 분들은 그래도 승패 쪽이 무승부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천과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지난 시즌 성적이 8위로 조금은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후반기에 김광석 같은 핵심 수비수들이 이탈이 되면서 이 뒷심보적으로 하위 스플릿에 머물렀던 인천인데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중원 쪽에서 전력 강화가 상당히 의미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FC 서울에서 미드필더 여름 선수를 데리고 왔고 제주에서 이동수 선수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명주 선수라고 알 와흐다에서 활약을 했었던 이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가 굉장히 준척급 명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주 선수까지 포함이 되면서 인천이 중원 뎁스가 굉장히 강화가 된 모습이 있고
이 지난 시즌에 수원 삼성과 1승 1무 1패로 상당히 팽팽했던 이 상대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홈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왼쪽 윙백에 전북 출신의 이주용 선수를 임대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이주용 선수가 상당히 공격력이 좋은 윙백이라는 점에서 왼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 국가대표 A매치 4경기를 치른 경험이 있는 공격수 이용재 선수를 영입을 했고 성남에서 돌격 앞으로가 가능했던 이 홍시우라는 젊은 공격수까지 데리고 오면서 이 송시우 선수와 더불어서 후반전 쪼커로 투입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늘어난 점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테랑 수비수들인 이 김광석, 오반석, 델브리지, 강민수 같은 핵심 자원들이 모두 팀에 잔류를 하면서 여전히 조직력이 있는 3백 수비가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 주전 3백 라인이 원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수비 라인의 노쇠화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김광석 같은 선수들이 다쳐서 이 부상이 길어지기라도 한다면 인천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노출했던 수비 불안이 또다시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던 공격수 김현 선수가 수원FC로 떠났고 이 네게바 같은 용병 자원들이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 쪽에는 이 아길라르와 무고사라는 기존 선수의 어깨가 무거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명주 선수와 더불어서 여름 이동수 선수까지 합류가 되면서 상당히 중원이 탄탄해진 인천이고 이 기존의 정혁 선수와 김도혁 선수까지 버티고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원이 K리그 정상급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원 삼성 역시 지난 시즌 성적 6위로 마감을 했는데 취약 포지션이었던 최전방 공격 쪽에서 외국인 공격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덴마크 2부 리그 득점왕 출신인 이 그로닝이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했는데 상당히 몸싸움을 즐기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대구FC에서 미남 수비수인 정승원 선수를 데리고 왔고 이 미드필더 사리치 선수가 과거에 수원 삼성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선수를 다시 데리고 오면서 중원을 강화를 했습니다. 또한 울산 현대의 이 베테랑 수비수였던 볼투이스를 영입을 하면서 팀을 떠난 헨리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정상빈 선수가 울버햄튼으로 이적이 됐고 지난 시즌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줬던 용병 자원인 니콜라우와 제리치 모두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그로닝이라는 외국인 공격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수 이한도 선수를 광주에서 데리고 왔고 이 제주에서 공격수 류승우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이 수비와 공격 쪽에서 뎁스를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천 상무에서 전역을 한 오연규 선수가 지난 시즌에 상무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기 때문에 이 오연규 선수의 합류는 이 새로운 영입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적재적소에 영입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 베테랑 핵심 자원인 김민우 선수가 청두로 이적이 됐고 공격의 핵이었던 권창훈 선수가 상무에 입대가 됐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삼성에 전세진이라는 공격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전진우로 개명을 했기 때문에 이 혼동을 하지 마시라고 적어놨고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수원 삼성이 이 박건하 감독 체제에서 3-4-3이나 3-5-2 3백 수비를 들고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볼투이스와 이 사리치 그리고 공격 쪽에 그로닝 같이 굵직한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선수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플랜 A를 꾸리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천 역시 중원 쪽에 많은 자원들이 새롭게 영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플랜 A 중원 자원을 꾸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5대5 매치가 예상이 되는 것이 양팀 모두 굉장히 영입이 잘 이루어진 데다가 지난 시즌
1승 1무 1패로 상당히 팽팽했던 상대 전적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인천이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는 팀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해 본다면 이 경기는 상당히 이 전 포지션 영역에서 5대5 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쉽게 승부가 갈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뉴캐슬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강수 확률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수중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가 최근에 5경기에서 기복이 있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홈과 원정에서는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웨스트햄이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뉴캐슬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1무 4패로 최근에 열세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뉴캐슬 원정에서는 4대2로 역전승을 거두긴 했으나 최근에 뉴캐슬만 만나면 작아졌던 상대 전적이 있습니다. 수비수 오그본나 선수가 장기 부상 중에 있는데 최근에 자신의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서 논란이 되고 있는 커투주마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트피스 지표가 워낙 좋은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항상 웨스트햄은 이 세트피스가 강력한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직전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확실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많은 돈을 풀어낸 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3승 6무 4패, 원정에서 1승 3무 6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고자 느낌이 나는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뉴캐슬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핵심 오른쪽 풀백인 이 트리피어 선수가 이 발 골절을 당하면서 굉장히 장기 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트리피어 선수가 최근에 3연승을 거두는 과정 속에서 프리킥으로만 결정적인 골을 2골이나 뽑아냈을 정도로 이 트리피어 선수의 존재감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트리피어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뉴캐슬의 상승세가 이쯤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 역시 장기 부상 중에 있고 이 풀백 만키오 선수와 맨리치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트리피어, 만키오, 맨리치 같은 측면 수비 쪽에 이 결장자가 늘어나면서 측면 수비 쪽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트피스 지표가 웨스트햄 못지않게 나쁘지 않은 뉴캐슬이기 때문에 뉴캐슬도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뉴캐슬 상승세 중심에 있었던 트리피어 선수의 장기 부상이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이 중앙 수비 쪽에 공백이 여전히 있고 뉴캐슬과의 상대 전적에서 최근에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캐슬의 상승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날 강수 확률이 70%가 넘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린다면 상대적으로 강팀인 웨스트햄이 패스와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비가 올 경우에는 웨스트햄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햄보다는 확실히 뉴캐슬이 공격 상황에서 이 생막시망의 개인기, 우당탕탕 개인기를 활용하는 심플한 공격 패턴이고 이 롱볼을 때려서 최전방의 크리스 우드의 쟁원권을 활용하는 단순한 패턴의 공격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비가 내린다면 약팀인 뉴캐슬에게 웃어주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뉴캐슬의 상승세 1등 공신이었던 이 트리피어 선수의 프리킥 한 방이 없다면 뉴캐슬 역시 오픈 플레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트리피어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치라고 보여지고 이 뉴캐슬의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가 원체 제공권이 좋은 선수라는 점에서 웨스트햄의
중앙 수비수 오구분나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커트 주마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주마 선수가 만약에 그래도 들어온다면 이 주마 선수 역시 제공권이 좋은 수비수라는 점에서 크리스 우드 선수를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커트 주마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한다면 그래도 웨스트햄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수중전이라는 변수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상당히 뉴캐슬이 트리피어 선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무승부 정도까지는 거둘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아스날과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51%로 반반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1승 2무 3패의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직전 울버햄튼 원정에서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스날은 올 시즌 홈 경기에서 7승 2무 2패로 원정에서의 5승 1무 5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시즌 개막전에서 브렌트포드 원정 0대2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서력을 해야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 공격수 마르티넬리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고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토미아스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었는데 이 최근에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복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스날이 올 시즌 세트피스 코치를 새롭게 영입을 하면서 세트피스 공수에 걸쳐서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의 지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기본적으로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아스날이 세트피스 수비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굉장히 브렌트포드가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 1무 4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쌓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홈에서 4승 2무 7패, 원정에서 2승 4무 6패로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이 브렌트포드가 최근에 14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하다가 상당히 수비가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모처럼 무실점 경기를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수비뿐만 아니라 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아이반 토니 선수가 최근에 2경기째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새롭게 영입이 된 미드필더 에릭센 선수가 훈련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에릭센 선수가 중원에 들어온다면 번뜩이는 패스 한 방을 찔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며 최근 불안한 브렌트포드의 수비 조직력을 고려를 한다면 시즌 개막전 패배 당시에 아스널보다는 확실히 아스날이 팀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이 됐다는 점에서 아스날의 승리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핵심 측면 수비수인 토미아스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스날의 홈 승리가 유력해 보이고, 이 브렌트포드가 최대 강점이 세트피스 공격인데 아스날이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력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강점인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브렌트포드가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하고 핵심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의 출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스날이 홈에서 1차전 패배, 서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번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와포드의 경기인데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를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가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에 아스톤 빌라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최전반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데니 잉스 선수가 4경기 무득점, 와킨스 선수가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입생 2선 자원인 쿠티뉴 선수 혼자서 공격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4승 3무 4패로 원정에서의 4승 0무 8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좋은 것이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와포드와의 상대 전적 면에서 상당히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1승 1무 4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8월 달에 와포드 원정을 떠나서 2대 3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딘 스미스 감독 체제였고 현재는 제라드 감독 체제이기 때문에 이 팀 컬러가 상당히 바뀐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전 수비수 콘사 선수가 여전히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미드필더 나캄바 선수 역시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 중원 쪽에서 공백이 불가피한 아스톤 빌라이고, 반면에 와포드 역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2무 3패,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직전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에서도 골을 넣지 못하면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와포드가 최근에 문제인 것이 이 로이 호지슨 감독님이 새롭게 부임을 한 이후에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이 호지슨 감독이 들어온 다음에 확실히 수비력은 향상이 됐습니다. 3경기에서 실점이 3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당 한 골 정도의 실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3경기에서 득점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적인 전술에 있어서는 호지슨 감독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측면 자원인 이스마일라 사르 선수가 네이션스컵에서 돌아온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데니스 선수와 조슈아 킹 선수가 각각 5경기, 10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와포드가 자랑하는 이 최전방 삼총사 사르, 데니스, 킹의 골 결정력이 살아나야지만 와포드가 이 강등권 탈출의 희망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아스톤 빌라가 최근 공식 경기 7경기 1승 2무 4패로 부진합니다. 와포드 또한 호지슨 감독 체제에서 무득점의 침체에 빠져 있고 승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하락세에 빠진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라가 측면 풀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의 강점이 있지만 와포드 역시 역습 한방이 괜찮은 팀이라는 점에서 올 시즌 빌라가 역습 실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와포드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방, 특히 사르, 데니스, 이 조슈아 킹이라는 이 쓰리톱의 막강한 화력이 한방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빌라의 최전방 공격수들의 컨디션 난조가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 부족이 아스톤 빌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와포드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열세인 것도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와포드가 호지슨 감독 체제에서 공격력은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지만 수비력은 확실히 개선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빌라가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골 결정력 부재를 보여준다면 이 경기는 의외의 이변 결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강수 확률이 2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경기는 브라이튼과 번리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강수 확률이 72%나 되기 때문에 수중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라이튼이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맨유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으나 주전 수비수 덩크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상당히 경기가 맨유 쪽으로 기울어진 아쉬움이 있습니다. 홈과 원정 경기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3승 5무 3패로 원정에서의 4승 7무 2패보다 홈에서 근소하게 성적이 떨어지는 브라이튼인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2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번리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상당히 무승부가 많았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무승부를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 무려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4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양 팀이 만나기만 하면 굉장히 끈적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격수 무페이 선수가 최근에 2경기 한 골을 넣어주면서 이 꾸역골을 넣어주고 있고, 이 공격수 트로사르 선수가 코로나에서 돌아오면서 그래도 최전방의 무게감에 있어서 브라이튼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모습이 있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3무 2패 이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홈에서 1승 6무 3패, 원정에서 0승 5무 6패로 원정 고자 느낌이 강한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번리 역시 브라이튼 다음으로 무승부가 11번으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무승부를 꼭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번리의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장신 공격수 베오르스트 선수가 리버풀전에서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었기 때문에 이 최전방의 베오르스트 선수가 이 결장이 된다면 번리 특유의 빈공이 또다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 풀백 테일러 선수가 부상으로 불투명하고 백업 공격수 비드라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와 제공권의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올 시즌 세트피스 지표 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득점이 한 골밖에 없었기 때문에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번리의 공격진이고, 이 막스 코르네라는 핵심 공격 자원이 최근에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네이션스컵 차출 이후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르네이기 때문에 코르네 선수가 또다시 침묵을 하면서 베오르스트까지 결장이 된다면 번리가 또다시 브라이튼의 탄탄한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매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실점이 4경기에서 2골밖에 없었고 맨유와 리버풀이라는 강팀들을 상대로 한 골씩 실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번리가 최근에 수비 집중력은 나쁘지가 않다는 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무자비 성향과 맞대결에서의 무승부 빈도를 고려를 하면 무승부 하나는 가져가고 싶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리가 최근에 공격력이 저조한 상황에서 영입생 공격 자원인 베오르스 선수가 또다시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빈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 역시 기본적으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팀이지만 그래도 최전방에 무페이 선수가 꾸역골을 넣어주고 있고, 이 트로사르 선수와 이 맥칼리스터 같은 공격 자원들이 모두 코로나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백업 조커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웰백 선수의 한방까지 더해진다면 그래도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무게감은 브라이튼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의 신승 혹은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는 매치이고, 제가 무승부를 강조하는 것은 번리가 최근에 공격력은 떨어져도 수비 집중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 수중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라이튼이라는 팀이 맨시티 다음으로 상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패스와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비가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패스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브라이튼이 좀 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변수가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크리스탈 팰리스와 첼시의 런던 더비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과감하게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 강수 확률이 55%로 나왔기 때문에 수중전이 될 확률은 반반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승 3무 1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그에서 무승부가 11번으로 최다 무자비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독식픽으로 무승부 정도까지는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첼시 역시 최근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8경기에서 무승부가 5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이 상대가 모두 에버튼, 올버햄튼, 브라이튼 같은 충분히 이겨야 되는 상대들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확실히 홈 경기에서 4승 5무 3패로 원정에서의 1승 6무 5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좋은 강점이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첼시만 만나면 최근에 작아졌던 상대 전적이 있습니다. 6전 전패를 당하고 있고, 지난 8월달 첼시 원정에서도 0대3으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크나큰 리스크는 핵심 미드필더인 코너 갤러거 선수가 지금 첼시에서 임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 소속팀인 첼시전에는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매체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임대 조항에 따르면은 갤러거는 원 소속팀인 첼시전에 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코너 갤러거 선수가 중원에 이 결장이 된다면 상당히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너 갤러거가 만약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 쿠야테 선수까지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윌 휴즈라는 미드필더 역시 최근에 이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원 쪽에서 공백이 불가피한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첼시가 세트피스 득점이 상당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도 첼시가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클럽 월드컵에서 연장 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이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핵심 윙백 7회 선수와 이 제임스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에 확실히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전 공격 2선 자원인 마운트 선수까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첼시가 또다시 최근에 무자비 면모를 보여준다면 이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성적으로 첼시에 약했던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열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안 좋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첼시가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첼시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첼시가 최근 리그 경기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고, 클럽 월드컵에서도 경기력이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보여준다면 무승부 정도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핵심 윙백 7회 선수와 제임스가 빠진 상황에서 지난 8월달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7회 대신에 알론소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팰리스를 완파했던 첼시이기 때문에 이 7회 선수의 공백이 생각보다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팰리스의 핵심 미드필더 갤러거 선수가 원 소속팀인 첼시와 경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팰리스로서는 중원에서 상당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러거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쿠야테나 윌 휴즈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중원 공백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의 신승이 유력하지만 팰리스의 홈에서의 성적과 경기력 상승, 그리고 첼시의 올 시즌 무자비 면모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독식픽으로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금액이 2번이나 이월된 승무패 8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